오후의 시작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전주리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권을 휩쓸고 있는 산불. 사망자가 22명에 달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온라인에선 헌법재판관을 향한 협박과 조롱,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범한 시민을 겨냥한 온라인 린치까지 늘고 있는데요. 자신과 정치적 이념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좌표를 찍고 괴롭힌다거나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포하는 식의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들 꼼꼼히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산불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계속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밤샘 작업에도 도리어 진화율은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게 계속 옮겨붙고 번지고 끈이에요. 그렇죠. 예, 안동, 청송, 영덕 여기는 전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보통은 읍면 동 단위로 대피령이 내려지긴 하지만 이렇게 도심까지 전 지역 주민들이 대피령이 내려지는 거는 없는 일이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시급하다. 전체 다른 지역까지 다 합치면 전체 주민 2만 3천여 명이 긴급 대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불이 나다 보니까 좀 보시면서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래요. 이게 경북 통틀어서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크게는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 울주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형 산불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갈래로 뻗쳐 나가는 거죠. 경북 의성에서는 두 건의 산불이 있긴 했는데 이걸 또 분리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여기 의성 불이 계속해서 남풍 타고서 경북 북부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송 안동 쪽으로요. 그리고 양양과 영덕군도 대피 명령 내린 상태고 그 바로 아래쪽이 포항 죽장면인데 이 지역에도 일부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네. 그 KBS도 뉴스에서 산불 상황도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어제 이후로 최신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직접 취재한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람이 너무 강해서 지금 드론을 띄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네. 그리고 일대 통신도 끊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근데 순간 초속 25에서 30m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언제든지 불길이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청에서 발생해서 하동으로 번진 산불은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 코앞까지 불길이 확산한 상황이에요. 지리산 국립공원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0m 정도 앞까지 불길이 번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전북이나 전남 이런 인근 지자체 헬기 요청해서 최대한 공원까지는 침투하지 않도록 진화를 하고 있고 지리산 국립공원 소속 직원들도 동원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울산 울주 온양 산불 그나마 여기가 조금 상황이 그나마 나아요. 어제 오후부터 다시 번지고 있고 마을 바로 앞까지 왔던 불길은 잡혔는데 산속 주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어서 산 능선 타고 이제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지역에서 가까운 10개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20여 시간 만에 주불은 여기는 좀 진화가 됐다. 그래서 네. 잔불 관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사망자가 2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망자 18명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데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잖아요. 예, 방금 전에 1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혼선이 오는 게 지자체 발표도 산발적으로 나고 있고 거기에 중대본이 따로 그거를 합산을 해서 또 파악을 해서 또 중대본 발표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중대본이 가장 최신에 발표한 건 18명 사망자가 나온 거고요. 청송군에서는 70대, 80대 노인 2명이 자택에서 숨졌고 청송읍에서 60대 여성이 불에 타서 사망했습니다. 영양에서는 도로에서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불에 탄 채 발견이 됐는데 이제 대피를 하시다가 그런 상황들이 좀 보여져요. 대피를 하다가요. 네, 지금 그 영상들로 확인을 해봐도 대피하는 도로가 원래 그 경북 지역의 지형 특성이 양쪽에 산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양쪽에서 화마가 덮치는 거고 그러면 시야가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불구덩이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그러다가 차는 뜨거워지고 숨은 막히고 나가지 못하다가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영덕군에서는 요양원 환자 3명이 대피 도중에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사망을 하기도 했고요. 부상자 중에서도 가까스로 살아나기는 했지만 가족과 함께 트럭 타고 대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뭐 차가 전복이 된다든가 뭐 그런 정말 완전히 혼비백산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전 대피를 못하고 갑작스럽게 대피를 시도하다가 이런 식으로 차량 안이나 도로 위에서 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사실 재난 문자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은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히나 자력 대피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네. 정부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 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자연 앞에서도 무력한 것도 있고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국민 담화도 오늘 오전에 냈고요. 한덕수 대행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된다. 또 불법 소각이나 이런 단속 강화하고 위반자는 엄정 조치하겠다 강조를 했고요. 밭두렁, 논두렁을 태우거나 뭐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산림청에는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 인력을 동원해서 조기 진화에 힘써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장비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또 통합 관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또 뭐 워낙에 앞이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진압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생해 주시고 계신데요. 당국의 조처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뭐 사실상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렇게 건조해지고 산불이 잦아지는 이런 현상 또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무력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처가 많이 미흡했다. 이런 네.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고령자분들, 이 어르신들은 대피하기 어렵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좀 더 대피를 내 집 놔두고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대피를 머뭇거리는 상황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가 조금 더 일관적으로 미리미리 사전 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대피 문자도 재난안전 문자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산불이 경계를 넘어오기 직전에 그 대피 문자를 발송을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대피를 하다가 차에서 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받았을 땐 이미 산을 능선이 넘어올 네, 테니까요. 그렇죠. 사실 사람보다 불길이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대피 장소를 안내해서 받았어요. 근데 5분 만에 장소가 또 바뀝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대피를 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올 수밖에 없던 거고 영덕에서는 새벽에 주민들이 각 리, 뭐 이렇게 읍면리에서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대피를 하는데 어디 갈지 모르니까
바닷가 쪽 이렇게 항구 방파제 쪽에 가서 고립됐다가 해경한테 구조되는 일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는 산불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대피 장소도 변경된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강풍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불고 시야도 제로인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나름의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어제 또 이 길을 타고 가야 되니까 7번 국도도 여기도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일단 대피 명령 받으니까 주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통신이랑 그 전기가 다 두절된 거예요. 끊긴 아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7번 국도가 한순간에 꽉 막혀버렸고요. 이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꽉 막힌 차량 사이로 불덩이가 비처럼 내렸다. 그래서 자동차에 불이 붙었다. 간신히 빠져나왔고 또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로 불이 날아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교통 통제를 나온 경찰이 오히려 길을 막았다는 오해를 샀다. 이런 뭐 그런 상황, 어떤 혼선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다른 인근 마을로까지 불이 붙어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재민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얘기로는 이제 혼선이 있던 지점, 그러니까 화염이 번지는데도 적어도 뭐 대피 장소도 그렇지만 어느 방향이 안전하다라거나 뭐 그런 어디 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안내가 전혀 없어서 네. 아예 파악할 수가 없었다. 적극적인 지시가 없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뭐 파천면으로 대피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몇 분 뒤에 안덕으로 가라고 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이 지역 전체가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했다. 근데 안전지대가 어딘지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게 되게 너무 많은 패닉을 겪으셨겠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인명 피해도 참 심각한데 유적들 피해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앞까지도 불길이 좀 접근을 한 상황이라고요. 네, 지금 그 오전 11시 20분 기준 소식이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안동 어담 지역 산불 화선이 하회마을하고 직선거리로 5.4km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하회마을은 한숨 돌렸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어젯밤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도 국가유산 재난위기경보 중에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을 했는데 심각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고요. 네. 그래서 산림과 소방당국이 계속 하회마을 쪽을 봤던 거는 이제 화재 지연제를 미리 도포하고 뭐 방사포 같은 거를 동원해서 병산서원 뭐 마을 곳곳 가옥 주변 등에 물을 뿌리고 있고요. 주민들까지 나서서 그 헬기는 낙동강 물을 퍼오고 주민들도 초가지붕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근데 그 물을 뿌렸던 주민도 하는 얘기가 손발이 벌벌 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키긴 지켜야겠고 또 계속 거기에 남아있으면 본인도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건데요. 문화재를 또 밤사이에 긴급 공수해서 옮겼어요. 뭐 경주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에 옮겼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인 안동 봉정사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작전이 펼쳐졌고요. 사정상 옮길 수 없는 유물들은 방염포 등을 씌우는 그 식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서 사실 한계에 좀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력도 그렇고 네. 장비도 그렇고요. 그 인력도 장비도 지금 아주 뭐 한시도 1초도 쉬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대형 산불은 대형 헬기로 그것도 물을 확 쏟아부어야 되는 공중 진화가 핵심인데 여기에도 또 결국에는 사람이 투입이 되거든요. 헬기 조종사가 필요하고 이 헬기가 밤새 멈추면 정비사가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헬기 동체 그 자체도 기계 자체도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휘 헬기가 산불 첫날부터 닷새 연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산청에서 계속 불을 끄다가 또 의성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중간에 무전기가 고장 났다는 겁니다. 근데 무전기가 고장이 나면 여기 헬기 기장분께서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헬기는 의성으로 못 가고 급하게 다른 헬기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이 진화 헬기 기장들의 근무 시간도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이 7일 연속 현장에 투입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엿새째인 아하. 그런 상황이고 헬기 정비 같은 경우에도 검사관들이 전국에서 급파가 됐는데 밤을 새워서 점검을 하는데 정말 뭐 불과 사투를 모두가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부터도 헬기 지원을 받는 등 이렇게 최대한 동원을 해서 진화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 주한미군은 어제 저녁에 헬기를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래서 주한미군이 오전에 헬기 3대를 현장에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오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선고입니다. 이게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거나 혹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나면 그리고 나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에 못 나오는 거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도 상실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대법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2심에서도 그 리더십을 가늠할 수 있는 이 리스크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선고의 쟁점은 이겁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건데.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하고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다. 세 번째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 3가지 답변을 두고 이제 허위를 거짓으로 얘기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국민의힘이 김문기 전 처장하고의 사진을 공개했던 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건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한 사진이 딱 2사람만 부각이 되게 크롭이라고 하죠. 잘라서 사진을 그렇게 했다. 근데 이거를 조작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1심이 유죄라고 봤어요. 그리고 김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는데 이번에 이 선고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설명 자료를 안 내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통상 관례적으로 보통 설명 자료를 내는데 1심하고 비슷하게 나올 때 굳이 설명 자료를 안 붙인다. 뭐 이런 해석도 나와서 그러면 2심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법조계에서는 그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 선고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속도로 차량 통제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서산 영덕고속도로는 동상준하 대목에서 영덕 나대목까지 전면 통제되고요. 중앙고속도로는 의성부터 예천까지 차단됩니다. 열차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중앙선 영주역에서 영천역까지, 동해선 동해역부터 포항역까지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일교 3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수서나대목부터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돈 없는 비난과 조롱, 재판관 신상 털기가 계속되고 있네요. 특히 우리는 역사상 이렇게 이제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확대된 전례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네. 관련된 재판관들의 뭐 자녀분들에 대한 얘기도 올려오고 온라인 게시글에 직접적인 어떤 일종의 좌표찍기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하고 신상 털기부터 시작해서 법조인 전반적으로 얘기도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커뮤니티에는 어떤 특정한 탄핵 찬성이면 찬성, 반대는 반대에 관련된 SNS 계정을 1000개나 넘게 올려놓고 일종의 거기를 공격하라는 어떤 아하. 유도 같은 거죠. 그런 쪽으로. 근데 이게 문제는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 집 앞에 가서 무엇인가를 보이면은 그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정국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시글도 점점 늘어나고 또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상 털기랑 조롱글을 올리는 이런 심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순하게 장난에 그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의만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격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도 분명히 가능한 것 네. 같고 경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관종이라고 하죠. 어떤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높이는 형태의 대리만족적 관종적 행위 부분도 포함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뭐 네. 하나 딱 정해놓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폭력화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실화되는 폭력으로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원인은 이렇게 대충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막는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의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일정 정도 설득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양극화돼 있고 어떤 진영화돼 있다고 하죠. 이런 네.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사회의 어떤 중심을 잡는 사회의 어른이라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온라인에 주소가 공개되면서 지난 24일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유튜버들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해도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표현의 자유죠. 왜냐하면 시위라고 하는 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혼자 자신의 얘기를 일정 데시벨 이상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계선이 싫다라고 하면은 그냥 싫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갖고 여럿 있는데 경찰이 가면은 나 저 사람 모른다. 나는 1인 시위하는 거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난감한 거죠.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적용하기 쉽지 않고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1인 시위를 가장한 여럿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이건 추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법적으로는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적 질서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주변의 이웃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협박이라면 그것도 법에 또 제한해야 되는 이 균형점을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악성 댓글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신상 털기도 있고 협박에 해당하는 글들도 보이고요. 제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글을 올리는 작성자들한테 어떤 혐의를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적용할 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고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면은 협박죄,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제정된 공중협박죄 같은 거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에 글을 남긴다 하더라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네. 협박죄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자기 의견을 좀 넓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재판관을 에 대한
어떤 지칭이나 이런 거는 협박죄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대놓고 협박죄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재판관 누구, 예를 들면 정계선 누구 뭐 이렇게 한다는 건 분명히 실형에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이게 따라하기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하기요? 누가 하면 또 그에 따라서 댓글로 달고 되니까 그게 많아지면 사실은 경찰도 실제로는 처벌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다.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이런 글들을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말하자면 결국은 이것은 개인이 그 행동하는 것 플러스 그 커뮤니티나 사이트를 그냥 유지하고 방조하면서 그걸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이런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방치한 온라인 운영자들한테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게 빠르게 차단 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고 빠져버리면 그걸 또 일일이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고 나서 일정 시간 문제가 되면 싹 빠져버리고 일정에 마치 뭔가 몰려다니는 메뚜기 떼라고 하면 좀 이게 비하가 아닙니다. 그 모양이 네네. 이렇게 도로댕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했다가 바로 또 옮겨서 저기서 네. 했다가 이걸 또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증거가 찾기 쉽지 않고 네. 입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 네. 거죠. 예. 자, 이렇게 혼란이 길어지면서 사실 경찰관 분들도 업무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만 명에 달하면은 이걸 다 조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히 기동대 부분, 시위 집회 시위 관리하는 분들과 그리고 수사진 크게 나눠 보면요. 기동대 분들은 지난 주만 해도 50대 저보다 한 살 적은 그 경감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지금 초과 근무가 무려 뭐 사실은 이전에 2배 이상 갑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 기동대라고 하면 20, 30대들인데 지금은 기동대 인력도 40, 50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갖고 지속적으로 서 있어서 사실은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소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돌연사 같은 경우고 특히 이제 일종의 직업적 회의감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제 동료들이나 아니면 저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네. 중국 경찰 아니냐. 그리고 경찰이 뭐 한다. 뭐 이런 거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경찰들 내심으로는 빠른 결정을 바라지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수사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고소고발이 됩니다. 이쪽에서는 네. 저쪽, 저쪽에서는 이쪽. 그리고 되니까 그것에 보통 업무의 한 2-3배 이상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걸 함부로 말을 반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쌓아가는 상태밖에 안 되죠. 육체적인 피로에 정신적인 피로 예, 예. 거기다 회의감까지 그렇죠.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사 사건 수도 많이 늘었던데요. 예. 수사 사건 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검찰과 같이 나눠서 했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에 다 1차적으로 다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들은 보통 40-50건 이상 적게는 최소한 30건 이상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 30건을. 30건은 어떻게 하죠? 한 사람당 예, 1인당. 네, 1인당. 예, 네. 예.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대책을 어떻게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이게 탄력적인 거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사관은 고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서 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단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있으니까 일부 급할 때는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좀 탄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무원 전직은 장벽이 높죠. 빌려주지도 않을 네. 거고 그러면은 조금 흔히 말하는 경찰 내부에서 수사 인력과 비수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하.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가져올 수 있는 데는 민생 지역 경찰과 네. 지구대 아니면 경비 인력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빵꾸 나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지금 노출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경찰 인력을 향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하나의 상은 좀 우리가 고민거리는 분명히 던져진 것 같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이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연구 자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도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한국공항보안 자회사에서 업무를 계속했던 걸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좀 황당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성범죄라는 건 그 회사의 동료를 대상으로 한 거.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 그러면은 뭔가 조치가 돼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의 법상으로는 이거를 자동으로 이게 통보해 주는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뭐가 하고 있으면 통보해서 이걸 바꿔야 되나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보안 자회사라는 건 계속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사람이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사실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고 새로 고용을 못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일부러 안 했다고 볼 수 없지만은 이런 뭐라나 약간의 일정 정도 탈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같이 근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경비업이라든가 특수경비업 쪽은 특히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는 봅니다.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 직원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 회사는 그걸 알거나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아까 통보를 하지 않는다. 알아도 모른 척할 수 있는 거죠. 알아도 모른 척할 예, 수 예. 있고.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가 숙련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모른 척하는 경우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하지, 자기가 얘기하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성범죄 예. 저질렀습니다라고 예, 예. 얘기하기가 또 사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 많지 않을 것 상황 같고요. 때문에 이 법은 분명히 자동 통보라든가 아니면 뭔가 분기별로 확인하는 것이 아하.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합니다. 네. 규정을 그렇게 선보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집단 성폭행 사건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거는 사실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울갤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갤러. 갤러요? 예,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그냥 헬퍼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씁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상에서 청소년이 내가 집을 나왔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잘건 이렇게 하면 바로 달려들어갔고 마치 도와줄 것처럼 데려다가 성범죄 저지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헬퍼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정한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범죄들 울갤러라고 하기도 하고 범죄학적으로는 링 범죄자라고 하고 링 범죄. 링이라고 하는 범죄자라고 네.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약한 가출 청소년을 노려서 집단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 조직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거 가출한 청소년들을 이렇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유인했던 거죠. 예, 당장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모텔 같은 데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범죄인데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는 구속이 안 됐다는 겁니다. 구속이 안 됐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 대상이 가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범죄는 실제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일종 가스라이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사실 바뀔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가 드물고 그걸 이용하는 이런 성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을 더 확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헬퍼들 범죄는 말로는 집단 성폭행 범죄로 굉장히 큰 범죄인데 실제로 네. 처리되는 경우는 아주 좀 적습니다. 아하. 좀 안타깝죠.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건가요? 처벌 수위는 흔히 말하는 아동복지법 상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 법정형은 높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걸 입증하고 네. 수사해서 기소해서 하는 방식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하프타임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부 기자가 생생하게 전달드리는 여의도 인포메이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관용구 가운데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힘을 다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와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아마 모음조화 현상을 생각해서 까무라치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까물어치기가 맞습니다. 이 정도 위협에 물러설 내가 아니다.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한다는 뜻을 가진 속담으로 호랑이 코빼기에 붙은 것도 떼어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눈앞에 당한 일이 당장 급하게 되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 끝부분에 나온 떼어먹는다란 말은 떼어와 먹는다를 붙여서 쓸까요? 아니면 띄어서 쓸까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붙은 것을 떼어서 먹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떼어와 먹는다를 띄어서 씁니다. 반면에 떼어 먹다를 모두 붙여 쓸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남에게 갚아주어야 할 것을 갚지 않다란 뜻과 남의 몫으로 주어진 것을 중간에서 부당하게 가로채다란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강풍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곳곳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이고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충북과 전라도 내륙, 제주도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제주도에 5에서 30mm,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와 경남 남해안은 5에서 20mm, 강원 영서와 부산, 울산, 경남 내륙, 경북 서부 내륙은 5에서 10mm, 그 밖에 경북 일부 지역은 5mm 정도입니다. 한편 지금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경북 지역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대구 25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0도 안팎 웃돌겠고요. 모레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18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건물 209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문화유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고 산불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대행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서울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했다가 오늘 오전 집회를 해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각 산불 상황 제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림청에서 실시간으로 전국 산불 상황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강풍까지 불고 있어 집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이 큰 곳은 크게 3곳인데 경남 산청과 하동 그리고 경북 의성과 안동 그리고 울산 울주 언양 쪽입니다. 언양 쪽은 주불이 잡힌 상태로 나타났고요. 이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산불이 국립공원 경계 약 200m 전방까지 접근했다 밝혔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지리산 경계까지 번진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네. 모두 산불 3단계를 발령한 상태고요. 현재 경남 산청과 하동의 진화율은 약 75%,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곳은 오전 9시 기준 68%, 98%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피해가 큰 게 의성 지역인데 여기가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집계가 지연되고 있고요. 네.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지면서 이 산불 영향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산불 현장에 초속 3에서 4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까지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산불은 세계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코앞까지 진출한 가운데 하회마을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금씩 연기가 유입되더니 정오가 지나면서 농도가 짙어지는 상황이고요. 이 마스크 없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가득하고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짙은 회색 연기가 마을을 뒤덮은 상황입니다. 현재 200여 명에 달하는 마을 주민들은 아침 일찍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어 마을 자체는 인기척이 없고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이 일부 다녀가기도 했지만 오늘은 외부인 입장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일부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또 열차 운행도 중단이 됐죠. 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산불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서산 영덕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산 영덕고속도로는 동상주 나들목부터 영덕 나들목까지 105km 구간을 전면 차단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는 의성 나들목부터 예천 나들목까지 50k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천 나들목부터 풍기 나들목 구간은 어젯밤 11시 반부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청송휴게소 양방향 건물과 전곡 임시휴게소 화장실 등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청송과 군위 지역 광케이블 소실로 서산 영덕선과 중앙선의 감시 카메라 29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밝혔는데요. 산불이 강풍을 타고 선로변에 옮겨 붙으면서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어젯밤 9시 반쯤 동해선 영덕역과 고래불역 사이 선로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밝혔는데요. 이 불로 해당 구간을 통과 예정이던 강릉 동대구행 일반 열차 승객 70여 명이 중간역에서 내려 버스로 옮겨 타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이어 오늘도 중앙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하는데요. 중앙선 영주역에서 영천역, 동해선 동해역에서 포항역 구간 열차 운행을 오늘 첫 차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인명 피해도 있고 유물 피해도 있는 가운데 사실 이런 피해도 있습니다.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 불길 속에 홀로 남아 있다가 불에 타거나 혹은 굶어 죽고 있다고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꺼질 듯 말 듯 산불이 계속하면서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경남 산청과 경북 안동에 많은 개들이 홀로 남겨져 있어 구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날 집과 밭이 모두 타버린 폐허 속에서 떨고 있는 노견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목줄이 채워져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쓰러진 작은 고무 집안에 웅크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경남 산청군의 또 다른 곳에서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 전깃줄엔 산불이 옮겨붙어 스파크가 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마찬가지로 목줄이 바닥에 꽂혀 스스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단체는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긴급 재난 대피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씁쓸하다며 부디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지켜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화재 현장에선 버려진 반려견뿐만 아니라 염소 등 가축들도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의성군에선 지난 1월과 2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지역인 만큼 산불로 동물 방역 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땅꺼짐 사건으로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미 이전부터 이 조짐이 보였다 이런 제보가 전해지고 있어요. 네, 주민들은 사고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인근에 산발적으로 작은 싱크홀이 생겨나 덧방 공사를 한 곳이 많다 말합니다. 사고가 벌어진 인근의 한 주유소는 1월 말쯤부터 주유소 바닥이 약간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워낙 바닥이 오래돼 긴가민가 했지만 주유소 기둥도 그렇고 주유기가 있는 바닥과 세차장 바닥이 원래 도장만 깨진 상태였는데 지난달부터 열흘에 10mm씩 벌어졌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지난 14일 검사가 이뤄졌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고가 났다며 안타까워했고요. 일부 주민들은 이번 싱크홀이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 서울 세종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주민은 4, 5개월 전에도 길이 내려앉아 시멘트로 메웠다며 집안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집 담벼락은 기울어 있고 바닥엔 깊은 틈이 생겨 문이 제대로 닫히질 않습니다. 집주인은 작년 2월과 3월부터 비가 오면 경사진 곳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며 공사 관계자에게 말해봤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주장했고요. 또 다른 주민은 이럴 줄 알았다며 이쪽에도 구멍 나서 땜질하고 저쪽도 메우고 다 예견된 일이었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일만은 아닌가 본 게 해외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싱크홀은 원래 자연적으로 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덩이를 말하지만 최근엔 낡은 땅속 인프라, 인위적인 난개발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강동구 사례처럼 도심 싱크홀은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일본 도쿄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소도시 야시오시에는 지름 40m, 깊이 15m 크기의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교차로에 지름 5m, 깊이 10m의 싱크홀이 생겨 2톤 트럭 한 대가 빠졌는데 구조작업 도중 추가 붕괴가 발생해 구멍이 커졌고요. 일본 당국은 도로 밑을 지나가는 하수도관 파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983년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하수도관이 부식되면서 땅이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이보다 한참 전 중국 허베이성에서도 20m 깊이의 싱크홀 속으로 16명이 건물과 함께 빨려 들어가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과테말라 수도에서는 도심 한복판에 깊이 100m의 싱크홀이 생겨 주택 20여 채가 빨려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이 집안 환경에 따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강 이남 지역은 모래와 자갈이 쌓여 만들어진 충적층인데 싱크홀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라며 그 때문에 터널과 지하철 공사 같은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터 파기 공사를 할 때 지하수 관리 등 품질 관리를 환경에 맞게 강화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살펴보죠.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네, 우리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 느끼는 국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요.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 갈등은 보수와 진보, 그 뒤로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순으로 꼽혔는데 세 항목 모두 전년과 마찬가지로 1, 2, 3위를 차지했지만 비율은 소폭 낮아졌습니다. 네. 반면 51.8%를 나타낸 남녀 갈등은 갈등 인식률이 전년보다 9.5%포인트나 높아졌고요. 응답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가 처음인데 연령대별로 고르게 나왔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20대 남성을 일컫는 이른바 2대남에게 더 집중하는 등 사회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 누적돼 갈등의 일상화가 일어났다 지적합니다. 사회 갈등이 깊어지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 중 외롭다 느낀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1년 새 2.6%포인트 늘었는데요. 60대가 가장 많았고요.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느끼는 비중도 16.2%에 달했습니다. 좌냐 우냐 갑이냐 을이냐 남자냐 여자냐 두 쪽 나버린 한국 사회 참 씁쓸함이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어서 공직사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라는 걸 두고 또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네요. 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온전히 식사하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권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평일 근무 도중 짬을 내 각종 용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민 불만이 엇갈리는 모양새인데요.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교대 근무 없이 휴무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지자체들은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점심시간에 조를 짜서 교대로 식사한 뒤 복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점심시간대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이죠. 8년 전 고성군이 처음 도입한 이후 부산과 울산, 경북, 포항 등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입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도 사람이라면서 대체로 이해한다는 반응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웬만한 민원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대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시민은 밥 한 번 편히 먹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원만한 민원 처리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 조치도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이 점심시간 교대 근무가 도리어 민원 서비스질 하락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 공백 없는 민원 처리는 가능하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도 1시간가량 절반만 근무하게 돼 오히려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설명이고요. 게다가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본청과 달리 행정복지센터는 방호에 취약해 직원의 안전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 구청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이 많은 곳에선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신규 직원이 많다며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비일비재하니 인원이 부족한 점심때는 더더욱 즉각 대응이 어려워 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 근무를 꺼리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점심시간 민원 수요 집중도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행정 수요가 높은 서울은 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청 민원실은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일선 자치구 역시 구체적인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점심이 가장 바쁘다는 서울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육아휴직 소식인데요. 대기업들이 출산 그리고 육아복지를 강화를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네요.
네, 좋아졌다고는 해도 아직 아이 때문에라는 이유를 꺼내들기에는 힘든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올해부터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률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이 기업별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실상 들여다보니 코스피 톱10 중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인 기업은 두 곳뿐이었습니다. 어허.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단 두 곳뿐이었는데 이마저도 각각 13.6%, 22.7%에 그치고요. 이 나머지 8곳은 한 자릿수로 여성 육아휴직률이 70에서 90%대인 것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범위를 코스피 톱20, 톱20으로 넓혀도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인 기업은 7곳에 불과하고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8%, 12%대로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조직 문화가 유연하다고 알려진 IT 업계에서도 1년 내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 10명 중 1명 남짓만 육아휴직을 쓴다는 뜻입니다. 대기업들이 최근 출산 장려금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 난임 치료 지원 등 복지를 경쟁적으로 늘리는데 남성 육아휴직은 왜 아직 저조할까 싶으실 텐데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여성 육아휴직보다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눈치 보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다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기업들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기업들은 3040 직원들이 육아기에 회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 로열티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육아복지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성 육아휴직률을 상사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제성이 있어야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다라는 조언도 내놓고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일과 가정 양립 제도를 망설이면 결국 인재를 빼앗기고 몇 년 뒤 성과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당국이 경북 의성에서 산불 진화 중이던 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구조 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다들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잡음이 계속 나오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지금이라도 그 제도를 손봐야 된다,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사실 이번 연금 개혁안이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까지 붙여졌는데요. 정작 본회의 통과 때는 약 30%가 반대 또는 기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체 어떤 내용이라서 이런 건지,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가 뭔지, 또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국민연금과 하고 관련돼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요.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과 또 과제를 살펴보고 노동 현장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부 반발이 있긴 했지만요. 어쨌든 여야가 연금 개혁에 합의를 했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개혁안의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다들 이제 이 프레임이 딱 짜져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007년 이후에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에 세 번째라서 3차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거고요. 이 네. 내용은 보험 요율을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소득 대체
대체율을 상향하고 군복무나 출산 시에 가입 인정 기간 등을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보험료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9%거든요. 이 9%를 13%까지 인상해서 더 내겠다, 더 내야 된다라는 거고, 또한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게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 2차 개혁에 의해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41.5%였고요. 내년에는 41%로 0.5%로 낮춰지는 거였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게 43%로 인상돼서 더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낮추려고 했던 걸 오히려 더 받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러면서 보험료도 인상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당장 내년부터 오르게 돼요. 지금 이제 현재 국민연금료는 소득의 9%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가입자라면 9% 전액을 내고 돼요.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5%씩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겠다는 건데요. 당장 내년부터 13% 인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0.5%씩 매년 올려서 8년에 걸쳐 인상하겠다. 그래서 이게 13%가 도달하는 시점이 2033년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소득이 300이면 이 9%는 27만 원 정도 직장 가입자라고 하면 이제 13만 5천 원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13% 2033년이 되면 39만 원을 19만 5천 원씩 부담하게 되니까 6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역 가입자는 전액 부담이니까 그만큼 12만 원이 더 인상되는 거죠. 네. 이게 소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월급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월급에서 비과세를 뺀 거예요. 이 비과세의 대표적인 금액이 어떤 거냐 하면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뭐 육아수당이고요. 이거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연구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연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구수당 20만 원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기업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게 그러면은 우리 통근하고 있으니까 차량 유지비 20만 원 그냥 배분해서 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안 되고요. 이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직접 이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육아수당은 이제 자녀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세 이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연금 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더 받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언제 얼마 더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받으시는 게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엔 노령연금, 뭐 자녀연금, 유족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개시 연령이 되어서 받게 되는 게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노령연금은 첫 번째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출생 연도별 개시 연령 이후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출생 연도별로 개시 연령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조금 다르세요. 우리가 처음 도입할 때는 이제 52년생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게 2차 개혁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돼서 지금은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이 그 수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받으시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얼마를 더 받게 되는가는 내년부터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인상이 적용되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평균 소득이 300이고 소득 대체율이 40%였다면 그냥 432 해서 120만 원 받게 되는 거지만은 이제 43% 됐으니까 9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129만 원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보험료율은 0.5%씩 1년씩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데 소득 대체율은 한 번에 맞습니다. 43%로 올려버리면 그래서 지금 그 간극이 좀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님의 연령대에서 그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청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청년 세대에서 이거는 완전히 하기 불이익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뒤에 또 살펴보죠. 네, 또 그리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가 확대됐다 이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이제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습니다.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양하였을 때 또는 이제 병력 의무
의무로 이행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딧을 경우는요, 자녀 2명인 경우에 12개월, 뭐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추가돼 그 30개월을 인정해주고 최대 50개월만 인정하는 게 지금 현재 제도예요. 네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로 다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이 인정 상한 기간 50개월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에도 기존 가입 인정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서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가입 인정 기간이 확대된다. 이건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동안 연금료를 안 대면 가입 기간에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군복무를 갖거나 출산이나 출산 또는 입양했을 경우에는 그 가입료를 내지 않더라도 인정 기간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령연금에서 가입 기간 인정으로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10년 이상이 되니까 이걸 합치면 10년을 넘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생기죠. 사실 이 제도는 이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노령연금 청구 때 확인해서 자동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네. 뭐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정보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16년도 8월부터 시행된 건데요. 이 실업 크레딧 제도라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요. 최대 12개월까지 실업기간에 대해 국민연금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료 일부 지원도 되고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건데요. 다만 이게 실업이 있을 때마다 12개월 한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생애 네. 한 번만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소득이라는 거 기준으로 이제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원액이요. 그래서 이제 최대 월 보험료가 6만 3천 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47,25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네. 또 이번 개혁안 살펴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제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이 돼 있다 이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현재 이제 그동안 사업 중단이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이제 보험료 납부한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해 줬는데요. 이제 보험료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기준 최대 지원액은 46,350원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요. 국민연금 이번 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젊은 층들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20대에서 30대 가입 기간을 25년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50대가 13%를 내는 기간에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에서 30대는 13%의 보험료를 18년 정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라서 젊은 층이 이 소득 대체율을 혜택을 더 길게 보기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험료 증가액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디트 활용 시에는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젊은 층이 손해 보는 프레임은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전문가들이 세대 형평성을 위해서 세대별 보험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걸 좀 생각해 보자. 그다음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보건복지부 차관도 현재 기준으로 연금이 2056년에 소진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관련 기사들을 보지만 네. 이번 개혁을 통해서 더 받을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면 연금 기금 소진을 잠깐 늦춘 거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고갈이 된다면 어쨌든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8년가량 늦추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수익률, 기금을 투자해서 수익하는 내년을 매년 1%씩 달성하면 15년 정도 더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기금 고갈로 연금료 못 받는 거 아니냐, 연금 못 받는 게 아닌가 우려가 가장 큰 게 사실이었죠. 근데 이제 현행 국민연금법도 살펴보면요. 연금급여가 안정적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만으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아서 이번에 네.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명확하게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라는 점이 의의가 있습니다. 네,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개혁은 이대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뭐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 등의 일부 개혁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개선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가 이번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안도 같이 의결했습니다. 특위위원회 13인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6명씩 비교섭 단체 1명으로 해서 1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거든요. 여당이 맡기로 해서 앞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하고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의 구조 개혁을 과제를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제 문제거든요. 이 자동 조정 장치는 어떤 거냐면 경제나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연금 제도에 반영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게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 24개국이 이 장치를 운영 중이라고 하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시민단체나 야권에서는 은퇴 후에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자동 삭감 장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산림당국이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1명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해서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공지한 주의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전국적인 강풍특보로 인해 작은 불시에도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등산객 그리고 성묘객들은 화기 취급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서요. 좀 노동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두 군데 모두의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때문에 주 사업장에서 허용되긴 하지만 연금은 이제 두 사업장에서 허용되고 있고요. 다만 국민연금에 제외될 수 있는 직장인 가입자는 상용 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두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신다고 하면 두 군데 모두 가입해서 그 소득만큼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 혹은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은 이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서로 중복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원이 있다고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직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두 개가 병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내야 되는 거지만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대립되는 거거든요. 이때 지역 가입자는 추가로 가입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국민연금 보험료가 여름철에 네.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 그렇습니다. 때문입니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기준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율을 적용시킨 그 보험액을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에 입사하셨던 분들은 계속 입사하실 때 신고된 금액으로 납부해오고 있다가 네. 이게 국민연금이 연말정산하려고 소득이 신고되면 그 자료를 입수해서 자동적으로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그 부과하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되는데요. 이 식은 전년도 총 근로소득을 총 근무일수로 나누고 곱하기 31을 해준 금액인 거니까 조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난해 하반기에 네. 뭐 예를 들어보죠. 11월, 12월에 입사를 했다고 해보죠. 네.
그리고 나서 올해 급여가 인상이 됐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네.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에 맞춰서 납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개 이제 국민연금을 준조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내시려고는 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네. 그렇지만은 기준소득 월액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20% 이상 변동, 그러니까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국민연금이 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는 달리 특정 나이가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65세부터라고 했죠. 네. 보험료를 내기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안 내고 안 받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안 내고 안 받겠다 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4대 보험은 가입 의무고요. 그다음에 또 뭐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다른 건강보험, 병원 다니니까 건강보험만 하겠다고 취득 신고한 경우에도 이 4대 보험은 다 전산으로 공유되고 있으니까 네. 예, 당연히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 하나가 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나요? 우리하고 이제 협정 내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동일하게 해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보험료 면제되는 거냐 아니면 가입 기간이 합산되는 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어떤 협정국인지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급여에서는 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갔는데 국민연금이 체납됐다라고 통보받는 사례도 흔치 않게 또 발생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보험료가 밀리면 가입 인정 기간이 줄어들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깎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 급여에서 떼가 놓고 안 낸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우리 그 근로자분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어쨌든 내가 국민연금료를 내서 이제 나중에 가입 기간도 인정받고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지금은 이 그 체납 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미납 보험료 중 우리 근로자 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게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 이용하시고요. 만약에 나중에 체납 보험료를 사업주가 내던가 아니면 연금공단이 어디 압류 걸어서 뭔가 환수한다고 하면 내신 금액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세요. 네, 돌려줍니다. 네. 네네. 자, 그 사이에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께서 익명으로 네.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고민 중인데요. 퇴사 후 재취업을 바로 못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을 땡겨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기 노령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69년생 이후나 뭐 그 이전 세상은 64세에 대해서 받거나 아니면 65세 이후에 받게 되는데요. 이걸 당겨서 받으시려면은 그 수급 개시 연령보다 5년 정도만 더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퇴사한다고 해서 나이가 전혀 안 되시는데 그걸 당겨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함께합니다. 이 기자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자님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몇 주째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예측이 거의 틀리고 있어서 네. 언론사라든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대다수가 예측했던 타임테이블과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도 모두 추측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시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결국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있다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선고를 미뤘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그 두 번째로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칠 사회적인 파장, 특히나 보수와 진보 진영의 양극화가 심화돼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상황을 굉장히 예민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헌재가 이렇게 결론을 늦게 내는 이유를 두고 내부적으로 8대0으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또 반대로 그 일부 뚜렷한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지라시까지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8대0 인용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완화되고 분노가 조금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최대한 탄핵 인용에 대한 파장을 줄이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추측이나 예견일 뿐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데, 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28일 선고 가능성과 함께 4월로 밀릴 가능성,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4월설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 뒤에 이제 내일이죠. 목요일 오전 10시에 권리구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 등 총 40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처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 또는 위헌 법률 심판을 한꺼번에 선고하고 있는데요. 내일 선고가 되는 것도 이러한 정기 선고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40건도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요. 최근에 주요 탄핵 사건을 연달아서 선고한 탓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 정기 선고일에 윤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정기 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조계에서는 목요일에 선고가 있는데 만약에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까지 하게 되면 이번 주에만 3번을 연달아 선고기일을 잡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무리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일을 잡은 전례는 1995년 12월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오늘 오후로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선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이틀이기 때문에 헌재가 오늘 오후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네. 그 다음 주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가 됩니다. 네, 28일 가능성, 4월 가능성,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8분의 재판관 중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잖아요. 그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네, 그 4월 18일 임기 종료 전에는 무조건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이견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이 숱한 정치적 논란 끝에 어렵게 8인이 채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명이 재판관 임기를 넘겨서 선고를 못하게 되면 또다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고, 아직도 임명이 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새로 재판관들을 추천하는 절차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장 관건은 4월 11일이나 아니면 4월 18일 주까지 이걸 끌고 갈 것이냐 의 문제인데요. 통상 재판관들의 임기 종료를 앞둔 주간은 퇴임 주간이라고 해서 신변 정리 등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선고를 잘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례가 한 차례 있는데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때도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종료 사흘 전인 3월 10일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4월 18일 주 초반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의 내부의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의 기각에서 탄핵 심판 결론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어떤 게 있나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애초에 비슷한 시기에 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유도 이 개헌 부분에서 상당히 겹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내용, 특히 비상계엄의 적법성, 그리고 내란죄 여부와 관련한 단서를 이 한덕수 총리 기각에서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그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또 내란죄 철회, 수사기록 증거채택 등에 대해서 판단을 전혀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 40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도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 부분은 한 총리가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라는 판단만 단 한쪽 분량에 담겼습니다. 헌재 결정문 일부 내용에 국무회의가 아닌 회의라는 표현이 쓰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회의요? 네,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이 국무회의 자체가 적법했느냐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려고 그냥 중립적인 단어인 회의란 표현을 쓴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결국 한 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이 됐고요. 8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가끔. 네. 맞습니다.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본안 판단도 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각하를 했고요. 네. 1명은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좀 소수 의견들을 살펴보면 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 재판관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면서 혼자서 인용 의견을 냈고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150명 이상 찬성으로 됐죠. 이 자체 이제 탄핵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비교적 쟁점이 많지 않다고 예상했던 한 총리 사건에서도 5대 2대 1로 의견이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더더욱 의견 합치가 쉽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협의가 덜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역시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서로 선고 의견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하는 평결 과정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요. 현재 이제 서로 이제 논의를 하는 평의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일부 헌법 재판관들이 각하를 설득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헌법 재판관들은 이번에 본인들이 할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은 물론이고 역사에 남을 중대한 심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여론이나 다수결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쉽게 바꾸기도 어렵고 이제 소신을 지킬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 판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념 성향별로 5대 2대 1로 갈린 부분만 보아도 각자 소신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하나가 사회 질서 유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의를 거듭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었는데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직후에 윤 대통령도 하루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해서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한 총리가 복귀하고서 민주당이 추진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이 9개 중
9개가 모두 기각되면서 정세가 반전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발언으로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역시 여전히 인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헌재가 여론 재판을 하는 조직이라고 여당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반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야 지지층들도 더욱 새결집을 하고 헌재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고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윤 대통령의 복귀 필요성, 탄핵 기각을 더욱 강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늦어질수록 여론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번 주를 사법 슈퍼위크다 이렇게 계속 불러왔거든요. 굵직한 선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이어서 잠시 후 2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했었나요? 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이 두 가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이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만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국감에서 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유죄로 보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2심에서의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입니다. 이제 검찰이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4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무죄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이것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대권과도의 변수가 생기게 되겠네요. 네, 다만 2심 선고 결과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당장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에 대적할 후보는 현재로서 없다는 게 여야 모두의 시각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심 선고 결과보다는 대법원의 선고 시점이 더 중요한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해 밀려 4월 중순에 날 경우에는 6월 중순에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대선 후보를 등록하는 시점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릴 경우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대선 후보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전인데요. 그렇다면 5월 중순에 대법 선고가 나서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후보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져서 이 대표가 대선에 못 나갈 가능성을 대비해서 비명계 원외 주자들도 하나 둘씩 몸을 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이 대표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날지가 더 관심사예요. 근데 조금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힘이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대선이 열리기 전에 대법원 선거로 후보가 못 되는 것이 과연 여권에 유리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의원들은 상대가 흠결이 많은 이재명 대표여야 그나마 싸워볼 만하지, 이 대표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국민의힘은 필패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도 이처럼 결집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대표가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 국민의힘에게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직 근거나 팩트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의혹 수준 단계인데요. 김인석 최고위원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 다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사법부가 조직의 존립과 이제 신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대표 역시 유죄 선고로 둘 다 정치권에서 내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돌긴 했는데요. 이 역시 여전히 떠도는 이야기이지 근거는 없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그 직접적인 비판은 좀 자제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시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초 생각과 달리 이 대표 선고 뒤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우려가 상당하고요. 3월 14일에는 선고가 날 줄 알고 도보투쟁이라든지 장외투쟁에도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의원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눈앞에 있다고 봤는데 점점 이러한 구도가 흔들리니 불안해하는 모습이 사법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의혹까지 거론하면서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시사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재탄핵 카드를 꺼낸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이 역시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했던 민주당이 최근에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 혹시 모를 변수, 그러니까 혹시나 기각 혹은 각하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니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시를 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총리를 탄핵시키고 헌재를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29개 탄핵안 중에 9전 9패라는 성적을 거둔 거잖아요. 이를 덮기 위해서도 더 강경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조기 대선을 채비하던 여권 잠룡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약간은 몸을 낮추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메시지라든지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로키 전략을 가고 있는데요. 여권 잠룡들의 보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주자들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 대선 행보를 읽힐 수 있는 발언이나 행보를 일절하지 않고 장관직만 수행하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원래는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자신의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 출간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역시 미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행보를 모두 멈추고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지층들의 이제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이른바 찬탄파 주자들도 더욱 몸을 낮추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북콘서트 이후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태고요. 한 전 대표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부분의 행보가 대학 강연이나 인터뷰 등 작은 보폭의 행보만 할 뿐 적극적인 행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